어젯밤 트럼프가 저녁에 G7에서 저녁 만찬을 먹자마자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자리가 불편해서?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중동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겠다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G7의 성명문이 그거였어요. 지난 G7은 뭐였어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하자. 중국과 완전 절교한다고 그렇군 좀 그렇고 그냥 중간선으로 해갖고 중국 너네 그러면 안 돼 정도의 성명문으로 하는 걸로 해갖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갖고 중동 긴장에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 서명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나 이거 서명 안 해.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서명을 했다던데요. 그 서명은 바로 이란이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서명만 남기고 급하게 퇴장을 합니다. 자국으로 돌아가요. 트럼프 돌아가자마자 뭘 해요? 즉시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즉시 뭐해라? 테헤란을 떠나라.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합니다.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급하게 떠났는데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 그런 거야. 그렇죠. 왜냐?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미사일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마크롱이 트럼프가요? 왜 일찍 갔냐고요? 제가 트럼프를 잘 아는데요. 아마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휴전 준비 때문에 그런 걸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트럼프가 이거에 대한 또 그 바쁜 와중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때문이 아니다. 훨씬 더 큰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마크롱 그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중동 긴장 완화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왜 돌아갔느냐 G7에서 돌아갔느냐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이 미국 트럼프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극한의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됐다는 게 한 가지가 존재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트럼프가 자꾸 세계의 중재자 미국이 무언가 쥐들이 일을 벌린 것 같은데 쥐들이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마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럽연합 중에서 누가 필두로 하고 있냐면 마크롱이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긴장 완화를 G7에서 야 트럼프 너 혼자 세계 중재자인 척하면서 사고 치지 마. 너 이상한 계략 꾸미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G7이 이번에 함께 이 서명을 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G7이 무언가 자기들을 속박하려고 해서 이번엔 내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이번에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뜯어내야 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제가 자주 보는 선생님이 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박모모 선생님인데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 총사령관과 참모총장 등 고위장성이 6명이 사망하고 핵 물리학자가 9명 사망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주요 장성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첩자들을 잡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동선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알고 있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내는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알고 있는 곳들을 전부 폭격하면서 민간인 사망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이란에 대해다가 정밀 타격을 하면서 정보력이 어마어마했다. 사실은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최소 준비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요. 군사기지만 원래 전쟁 중에도 서로의 주요한 군사기지까지 타격할 수는 있는데 민간인과 아이까지 타격하는 이러한 사살 행위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왜 이란에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했나? 지금 그냥 한 줄 요약하자면 시기상 이란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형태. 이스라엘과 이란은 오랫동안 싸워왔고 서로 쫓아내자 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공격하기 가장 좋은 형태이고 그런 판단들이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자 전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갖고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민간인 학살이 포함된 그런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ICC라고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어요. 24년도에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지구 전쟁 때
하마스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너네 민간인 학살하라고 사살하고 그리고 적어도 인간의 최소한의 이런 인권 보존이라든가 이 구호 지원 물품 같은 경우에 살 생존할 수 있게 물 받을 수 있게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너네 아예 그런 거 전부 다 싹 다 무시하고 학살에 중점을 놓지 않냐 라고 해갖고 ICC라고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여기 포함된 국가가 11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막 발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를 가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체포하러 갈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다른 나라의 124개국에 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가면은 그 현장에서 공항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 전쟁을 사실 기점으로 보고 있다. 안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면 본인은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거가 또 언제 있냐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지속돼야 돼. 전쟁이 끝나면 자기는 피할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의지가 더 높은 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지금 네타냐후의 총리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이 지난번에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 친구 건드리지 마라. 국제형사재판소 너네 문제 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재판소 형사 소속의 판사 4명을 제재를 해버립니다. 미국 행정부를 통해서. 네타냐후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란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 자체가 민간인 학살과 사살로 이어지는 그 참혹한 정쟁의 행태를 띄우고 있고 그 목적이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국제 전쟁에 대해서 불문율들을 어기고 있는데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세계적인 질서를 너 어떻게 트럼프 이 편을 들 수가 있냐. 그렇죠.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얻어야 될 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란은 여러분들 많이 아신 거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도 원래는 60일 내에 협상이 이번에 6번째로 진행되는 핵 협상에 있었는데 잘 안. 근데 사실은요, 이란 정부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계의 북한 같은 존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란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비유하기가 북한이랑 편해서 그렇지 핵도 갖고 있고 그냥 독립적에다가 막 난장판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점점 뭐가 돼요? 살기가 어려지고 힘드니까 미국이 북핵에 대한 제재하듯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가면 자멸한다. 우리도 서구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 조금 연대하고 함께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자. 그랬었다가 중간에 한번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완전 무산됐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절망을 맛봤잖아.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돼?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란 내에서 최저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생긴 거야. 절망을 너무 많이 해서 좌절을. 이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30%에 낮은 30-40% 후반대에 되는 투표율이지만서도 이번 이란 대선에서 다시 한번 개혁파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아시아계 북한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러면은 계속 고립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조금 연대하고 함께하고 서구랑도 이렇게 좀 풀고 해야 된다. 협상의 의지가 높은 개혁파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있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번에 먼저 쳤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핵무기 때문에 가장 크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 농축 우라늄 400kg 보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200kg 조금 되는 것 같다라고 IAEA 보고서에 나왔지만 이번에 사실 나왔던 건 400kg 좀 넘는 걸로 보인다. 그것도 농축된 게 40%에서 60% 이상인 우라늄이 400kg 정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걸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며칠 전에 공격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네 협상 안 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실제로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6월 11일 날 트럼프는 관련된 자기 대사 직원들을 싹 빼라고 빠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승인 없이 미국의 무기를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그 이스라엘 쪽이랑 했을 때 가자 지구 전쟁 하마스 때 이후로 미국의 무기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맡아라, 이런 이야기 작성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무엇든 간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번에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어요? 거 봐라, 이란 너네 협상 안 하면 더 크게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냐면, 선을 넘는, 이란은 아예 협상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을 넘는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G7에 가 있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조금 보도가 갈립니다. 국내 보도와 해외 현지 보도가 갈리는데, 얘들이 이제 와서 다급해지니까 이란이 협상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협상 신호는 그보다 하루 더 전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귀국한 게 협상 신호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삐 풀린 이스라엘은 지금 통제권을 벗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란이 협상하면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면은 여기서 전쟁이 중지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고삐 풀린 공격들을 감행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못 참아. 나는 분명히 그 전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우리를 건드렸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건든 게 아니고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들을 넘어왔다. 그래서 대규모 공습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무기로 맹렬한 공격을 할 거다, 기대해라. 그러면 이게 단순히 협상하고 중지할 수 있는 만한 전쟁이 아니라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번에 타격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나탄즈, 유명한 곳이죠. 여기 보시면 이란 써있죠. 그 공식적인 보도에 나온 것이 나탄즈 플랜트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 시설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시설들과 이 재원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정밀 타격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뚫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확인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거를 노리고 정밀 타격해서 어떻게 정보를 잘 수집해갖고 공격을 했는데 건재하다. 손상은 좀 있지만 지금 건재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알려진 곳이 평균적으로 이란이 핵 관련된 시설로 알려진 곳이 8곳인데 지금 파악해보니 8곳이 아닐지도 모르고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요 근래 시설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 깊이가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갔냐? 거의 100미터까지 만들어놨더라. 지하 100미터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30층 이상 정도 구성되어 있는 정도의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놔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100m 내 지하 시설에 대한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란을 직접 타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미국이 벙커 시스템을 이용할까요? 벙커 파일럿을 가동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뜨겁게. 왜? 미국이 제공해준, 이스라엘이 제공해준 무기 중에 저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아직 안 줬어. 그러면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물러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데, 이대로 처참히 파괴당하든가 맞서 싸우든가 둘 중 하나인데, 즉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와 그의 주변의 장성들은 무엇을 하고 하냐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의 통제권 협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오늘 내일 이번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입지적 타격을 굉장히 세게 받죠. 왜? 지금 딱 보니까 트럼프가 그 안에서 뭔가 중재 역할하고 뭐하고 하면서 조금 막 부추기고 막 응원하고 약간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딱 보니까. 두 번째로는 미국이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자초한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미지 포지셔닝을 바이든이 못해낸 걸 내가 하는 이유는 그는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내가 봐라, 몇 개월 만에 끝냈는지 봐라, 이런 포지셔닝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게 크죠. 그리고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G7을 통해서 트럼프 혼자서, 미국 혼자서 뭔가 모든 거를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거에서 G7으로 좀 옮겨와가지고
할 이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그 가버리고 끝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캐나다 총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담을 하지 못하는 건가? 사실 지금 호주나 다른 국가도 못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가장 불편한 건 어디다? 주최국인 캐나다이다. 지금 캐나다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미국의 발등이 불떠렁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카니 총리가 지금 머리가 제일 복잡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트럼프가 뭘 해요? 캐나다 자꾸 너네 우리의 51번째 주가 되라. 야 캐나다 너네 미국령이 돼버려. 왜 자꾸 고집을 부려? 이번 G7의 개최국이 어디예요? 캐나다예요. 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야 너네 미국령으로 51번째 주로 오잖아? 그러면 엄청난 세금 감면, 60% 이상의 세금 감면과 군사 보호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지. 의료는요, 막 이러면서 막 가머니설로 막 이제 막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카니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카니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불리했어. 총리가 안 될 뻔했어.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가 자꾸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이야기를 꺼내자 이거에 맞서면서 총리가 된 겁니다. 지지율이 상승한 거예요. 5월 7일 백악관 양자회담 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요? 카니가 세상에 절대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게 있다.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에 트럼프가 또 부동산은 유명하잖아요.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판매용도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절대라는 말은 쓰지 말아라. 왜 이란이 지금 눈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게 이번에 불문율 중에 하나를 깼다고 보여지는 게 에너지 시설을 딱 집중 공격해버립니다. 그러자마자 국제유가 3% 급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보유한 세계 자원의 매장량의 20%는 이란으로부터 나온다. 그만큼 막대한 자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살 그리고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은 뭐다? 뭘 의미한다? 그냥 지금까지 중동에서 여러 번 전쟁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우리가 지켜왔던 룰을 모두 깨고 제가 이란을 진심으로 죽이길 원한다. 그거를 이란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전쟁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는 게 목적이구나. 그 전에는 양보라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이란도 대응을 지금 준비하는 거였었어요. 그러자 이제 나오는 게 LNG, 가스, 에너지 시장 가격 상승.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이란에서 나오는 이 가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미국으로 가진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진 않는데 대신에 핵을 기반으로 해서 견제를 하고 있었죠. 미국이 너네 핵 포기할 때까지 무역 원활하게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견제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왜 그러나요? 뭐 솔직히 이란만 있는 게 아니고 20% 매장량이면 어마어마한 건 알겠는데 사우디나 이런 데들이 더 많지 않나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장 많이 이란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이 중국에 수출을 막 이런 데다 많이 하지 않나요? 그건 이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 러시아 이런 거 막 있는데 세 번째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중동 쪽에 사우디나 이런 쪽은 석유 부자 국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택가리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20%의 매장량에 가까운 천연가스가 있는 나라라는 게 무색하지 않을 만큼 야 사우디에다가 택가리로 제공하는 나라가 이란이었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다시 돌아와서 이걸로 이어집니다. 석유 파동, 셰일 오일, 오일 쇼크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과정들에 있어서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은 사실 중동에 대한 이런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 그러한 에너지에 대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미국 트럼프가 취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중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나 다른 국가들 중동 시리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왔나 무엇들을 요구했나 봤을 때 광물과 자원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캐나다산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거의 90%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캐나다에서 나오는 원유를 대부분 다 미국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캐나다만 있나요? 캐나다가 석유 생산 순위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옆에 러시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중동은 어디를 통한 거라고? 이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바로 여기 붙어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름을 충전하라고 차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 그러면은 집 앞에 싼 데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저 수백 킬로 떨어진 데에서 가져오겠어요? 모든 면에서 캐나다 거를 가져오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서로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의식을 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캐나다고 미국이고 멕시코죠. 대부분의 수출에는 미국이 가져가요. 그리고 미국의 자원이나 필요한 가스나 이런 것들은 석유는 대부분 캐나다로부터 옵니다. 서로 거의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 급이에요. 이제 왜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고 자꾸 이걸 협박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무슨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뭐가 있냐면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잘 보고 계시는 이 이민자,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들을 뭐 내쫓는다 것까지 이해를 다들 하셨을 테고 어디로 내쫓을 것인가? 어디로? 불법 체류자를 지금 추방을 시키려면 어디론가 보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한국으로 보낼 거야? 이란으로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보낼 것인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이 많은 이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대부분 캐나다, 멕시코를 통과해서 온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지난 정권에서도 좀 약간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이 마약 문제도 그렇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마약들이 전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사실상 이 캐나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금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꾸 캐나다 보고 야, 너네 그냥 우리나라 해. 너네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랑 협조해주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자꾸 50일째 주가 되라고 협박을 하면서 관세를 지금 먼저 선타격으로 미국이 갈겼죠. 갈겼다니. 매겼죠. 그러자 이제 캐나다도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또 내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니 총리는 뭐예요? 원래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표를 받아놓고 총리가 됐더니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고 합류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바로 그냥 내쫓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누군가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하니까 그래요. 야, 그 이름 석자 얘기 못하냐?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가 우리에게 존중을 보일 때까지 우리도 관세에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선전포고를 다 해놨어 이미. 다 해놨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90%대야. 90%대.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지금 서로에게 타격이 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존도를 어떻게 서로 줄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란 이스라엘 쪽을 또 보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이 에너지 의존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이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대우씨, 어차피 중동에서 나오는 이 석유나 이런 가스들은 미국이랑 상관 별로 없고 캐나다에서 다 한다며요. 캐나다와의 지금 관계가 어떻게 돼요? 50일 너 나의 미국령이 되어라라고 지금 협박하면서 싸우고 있는 관계인데 지금 아직 이 싸움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결론이 안 지어졌어. 싸움 중이야. 근데 다른 망들이 보니까 어지러운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공급망이 흔들리겠죠. 뿐만 아니라 왜 캐나다산을 써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돈 없고 힘없는 데도 아닌데. 요걸 보시면 돼요. 중질 원유라는 걸 많이 씁니다. 미국은 실제로 그 석유 파동이나 이런 오일 쇼크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예민함이 높은데, 그때 당시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자리 잡았냐? 이 중질 원유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천연가스 자원이라고 해도 다 다르단 말이야.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차에 휘발유를 넣는 차가 있고 경유를 넣는 차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질 원유는 고급 휘발유와 같은 거야. 근데
대부분 미국 산업에서 이 기름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어? 고급 휘발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질 원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질 원유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들은 셰일 오일이에요. 셰일 오일에 가까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적어도 휘발유 이상이 필요한데 경유로는 충족이 안 된단 말이야. 미국은 이미 고급 휘발유로 산업 체계를 맞춰놨어, 최소치를. 그러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러시아한테 달라면 애들이 푸틴이 주겠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뜯어오면 애들이 지금 쉽지 않은데 주겠어요? 그렇다고 또 사우디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자니 셰일오일이야.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문제는 자기네들의 지금 주력인 중질 원유가 필요해서 캐나다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난리여가지고 또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어디 갔어? 이 천연 자원 시설에 대한 것들이 요건 또 요거대로 지금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휘발유 쓰는 사람도 있고 경유도 필요하긴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두 개의 공급망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캐나다 51번째 주가 되라 하면서 저 90% 넘게 들어오던 것들에 대한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경유 쪽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쪽 이란 쪽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하는 거를 가져와야 돼서 그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말릴 수 없는 싸움 단계까지 가버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도 주최국인데 사실은 국민들이 아까 보인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미국이랑 이런 싸움을, 관세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캐나다는 미국 자체 수출이 엄청나게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서로가 관세를 10% 이상만 매기더라도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이 싸움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트럼프가 돌아가 버렸죠. 사실 지금 가장 이번 G7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캐나다일 겁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생각도 없지만서도, 그렇다고 미국과 이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은 타격이 계속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의존을 90% 이상 일로 가는데 그 90% 품목에다 25% 관세를 매긴 거예요, 에너지에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EU는 하겠다, 중국 다음으로 이제 다음에 너네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이 이번에 세계 중심에서 미국 혼자 노는 거보다 이번에 G7을 기점으로 유럽의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돌아가면서 이것도 무산된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야,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린 좀 좋은 소식은 없나요? 이 싸움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사실 캐나다의 원유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라크, UAE, 쿠웨이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입 주요국 비중이. 그런데 트럼프 관세 전쟁이 캐나다가 길어지니까 어디가 눈독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유사 큰 데들이 뭐라고 해요? 캐나다산 아까 얘기했었던 중질 원유 우리 가능. 우리 이거 수입해도 사용 가능. 대한민국 K 기술력을 무시하냐? 만약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면 환영한다. 우리 얼마든지 이거 녹여낼 기술력 갖고 있다. 가능. 이러한 점들을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셨던 게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세계 최대 파이프라인이라고 그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막 수조 원 들고 환영하고 있다라고 가짜 뉴스들을 막 국내 언론 브리핑 했었던 거 소개드린 적 있었는데, 혹시 모를까 하는 사진 가져와 볼게요. 자, 그래갖고 가짜 뉴스를 자기가 직접 뿌리고 그랬었는데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미국 보이시죠? 여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길이에 요거를 LNG 가스관을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아시아로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 수출할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 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알래스카가 그게 그 개발이 그냥 하고 싶다고 가서 하는 게 쉽지 않아.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나 이런 것들도 손절을 했어요. 야, 거기서 공사하는 여건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단가도 안 나오고 이거 우린 절대 참여 못한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한국이 할 거다. 혹시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과 최상목, 한덕수가 가가지고 몰래 협의해 온 것이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캐나다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원래 트럼프가 하고 싶어 했던, 지난 정권에 밀어붙였던 거는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반대로 캐나다 사이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다르죠? 요거는 캐나다를 안 거칩니다. 자국 내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캐나다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쪽으로 지금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 자원들을 쭉 끌어모을 수 있는 그 망을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갖고 아시아로 수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진행하다가 바이든 정부 때 막혔다가 이거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면 뭐예요? 캐나다를 흡수해 가지고 불법 체류자, 난민에 대한 문제, 마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여기 캐나다부터 미국까지 쭉 이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원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개설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만 개설해놓고 놀 수는 없지.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자국 내에다가 또 다른 LNG 알래스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은 예를 들어서 고급 휘발유 체제의 산업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의 경유나 셰일 오일 같은 거 어떻게 해? 야, 한국에 갖다 팔자. 그래갖고 어차피 우리 의존도를 높이자. 아시아에다 갖다 팔자. 요거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관계도가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돌아간 이유. 마크롱이 돌아간 거 이스라엘이랑 이전 그 휴전 준비 때문에 간 걸걸? 그는 뭘 모른다. 더 큰 게 있다. 더 큰 게 첫 번째로는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한다? 이들이 이미 싸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트럼프의 통제권을 벗어난 싸움까지 갔을 것이다. 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치밀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에 작용하고 막 심리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담을 수 없는 변수 뭐예요? 인간의 감정. 너희들이 우리 장교, 장성,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민간인까지 죽이고 핵시설은 선제 타격해왔고 우리를 무력화시킬라 했고, 반대로 또 에너지 자원시설, 우리가 지금 휴전협상을 하더라도 너네는 우리가 다시는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게끔 주요 자원시설들을 정밀 타격했다. 그럼 좋다. 니들이 정말 끝을 보고자 했다라는 의지를 알았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규모 공습 날라간다이, 신무기로 간다이. 그러자 어떻게 됐다? G7에서 핵무기 보유 불가 서명만 남기고 중동 긴장 완화 서명을 안 하고 급하게 돌아가서 이란 안보 소식 회의를 연 것. 저는 이 타임라인을 그렇게 쭉 지금 정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저의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타임라인은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판이 지금 마크롱은 이번에 EU 대표로서 유럽연합의 뭔가 선두 주자로서 영향력을 좀 트럼프에서 조금 이렇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캐나다는 반대로 주최국인데 이번에 캐나다인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못 갖고 왔어. 그래서 가장 불안하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이럴 때 전망한다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찰하러 가야 한다. 이 참석 국가에 대한, 특히 트럼프에 대한 태도, 행동, 표정 이런 것들 관찰해야 된다. 근데 일찍 가버려갖고 만남이 상상되진 않았는데 그 외 주요 국가도 관찰하고 이 다자 외교 노선을 확보를 통해서 한국은 한국만의 무언가의 외교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야겠죠. 상황이 좋았어 봐. 캐나다도 안 물러났었고, 만약에 원래 캐나다에서 카니 총리가 당선이 안 됐으면 트럼프 말에 따라 51번째 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강경파가 당선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싸움에 대한 복잡한 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캐나다에 대한 건 정리가 됐어.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 원래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석유 회사들이 자기네들 이거 도저히 단가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되고 파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지 마라. 한국이 할 거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쭉쭉쭉 연결해야 되는데 다음 타자는 누구였겠어요? 한국이었어. 이번 G7에 이어서 지금 오히려 가장 민감한 문제, 그런 것들에 부닥치지 않고 오히려 다자 외교에 대한 노선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은 지금 찬스를 얻은 것이다. 찬스를.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관세부터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트럼프를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이 EU 쪽에서 자기네들의 이 트럼프에 100% 쏠려있는 세계적인 질서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 선거 직전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가갖고 협상하고 왔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잘 됐다고 협상이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알려진 내용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이념 성향을 떠나서 사안의 중요한 부분을 뭘 봐야 될지 잘 봐야 한다. 지금 캐나다가 가장 두려울걸요. 야, 이번에
관세 문제 해결하지 못해 어떤 좋은 메시지를 얻고 가지 못하면 주최국인데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냥 욕먹을 것 같은데? 이미 그게 여론입니다. 물론 저의 해설도 부족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사점이 분명히 또 존재한다고도 봐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패싱 당했다더라. 갔더니 회담도 빼록한다더라. 회의장도 못 낀다더라. 엄연한 초청국가고 회의 셉션 내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저버 참관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세계은행 등만 속하고요. 나머지 그러면은 대통령들도 다 쩔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힌트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번에 정리해보면서 두 가지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엄청난 난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저는 그래서 다자 외교에 대한 노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의존도를 높이려고 할 테니까. 지금 그동안 무언가 약간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국가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양자회담에서 좀 호의적인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알리기로 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치를 챈 사람들은 그 호의적으로 볼 거고, 반면에 지금 미국이랑 무언가 여기 엮여가지고 사실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외교 상태에 이 봉착한 데들은 한국이란 존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